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교재로 159페이지죠. 159페이지에 기상재해의 종류와 대체.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분야는 아니고요. 상식을 겸해서, 그리고 필요한 건 암기를 하는 이런 위주로 하면 되겠는데, 자, 기상재해 하면은 크게 나누어서 이제 열해라든지, 또는 쭉 페이지 넘어가면은 냉해라든지 한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죠. 그렇게 열해는 너무 이제 고온이 돼서 작물이 해를 입는 것이고, 그죠? 냉해는 저온이 돼서, 그다음에 한해도 역시 저온이 돼서 입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해의 경우에는 주로 0도씨 이하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해를 입는 것이고, 냉해는 0도씨 이상의 입장에서 해를 입는 것이고, 저온은 저온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치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을 밑줄 짓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열해에서 열해의 정의 나와 있죠. 온도가 작물의 생육 최고 온도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있게 되는 피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생육의 유효 온도다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유효 온도. 자, 유효 온도는 생육에 필요한 최저 온도에서 최고 온도 수준, 요 사이의 온도를 유효 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생육에 적합한 온도, 이거 이제 최적 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온도 자체가 최고 온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최고 온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생육이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작물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열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열해란 온도가 작물의 생육 최고 온도 이상으로 상승할 때, 이거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니까 한편 보통 1시간 정도의 단시간에 작물이 고사하는 것을 열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온으로 되면은 열해를 입는데, 열해 중에서도 열사도 열해의 하나인데, 열해 중에서도 1시간 이내에 그냥 고사돼 버린다. 이런 걸 특히 열사한다, 이렇게 열사라고 하고, 이러한 열사를 초래하는 온도를 열사 온도 또는 열사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열해가 나타나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라는 걸 한번 봅시다. 기억해 보니까 유기물의 과잉 소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온에서는 광합성 속도는 감퇴하나 호흡작용은 증가하므로 고온이 오래 지속되면은 체내의 유기물의 소모가 많아진다. 그래서 광합성은 온도가 높아진다고 무조건 광합성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광합성은 그 이상 증가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호흡은 일반적으로 50도씨 정도 이상이 되면 호흡이 멈추지만, 보통 이제 호흡도 한 35도씨까지는 적절하게 계속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고온이 되는 상태에서 광합성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데 호흡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이제 범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광합성은 탄수화물을 만드는 활동이지만 호흡은 이러한 탄수화물을 소모하는 이러한 활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탄수화물 소모가 더 많아서 결국은 과잉 소모가 되어서 결국 작물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 대사 이상. 고온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고 작물 체내에 암모니아가 축적이 되는데, 이런 암모니아의 축적으로 인해서 결국 대사에 이상을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온이 될 때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고 체내에 암모니아가 축적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철분의 침전. 고온에서는 철분의 침전으로 인하여 엽록소 행성이 저해되므로 황화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온이 되면, 이렇게 이제 고온이 되면은 철분이 침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분이 침전된다라고 한다면은 철분이 아래로 깔아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철분의 침전으로 인해서
엽록소 행성이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자, 엽록소의 행성이 저하된다. 엽록소는 녹색을 띈단 말이야. 그런데 녹색을 띠는 게 저하되니까 결국 잎 색깔이 황색으로 변하는 이러한 황화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온의 경우에 이제 철분의 침전이 나타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산가다다. 정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잎을 통해서 수증기가 증발되는 걸 말하는데, 고온이면 고온일수록 이렇게 증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수분은 뿌리에서 흡수를 하고 잎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이제 정산이 되는데, 이렇게 정산이 많이 되어서 뿌리로부터 흡수된 양보다도 오히려 정산량이 더 많아지면은 결국 말라 죽게 되겠죠. 이런 위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지? 말라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위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열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사 온도와 그 원인 해가지고 열사가 나와 있는데, 자, 열사가 나타나는 원인은 원행 단백질이 응고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160페이지에. 그래서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은 원행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어서 원행질 자체가 죽게 된다. 자, 이제 원행질이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제 열사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제 작물이 괴사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포가 있으면 이게 세포막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세포의 핵이 있는 것이고, 여기 세포질이 있죠. 자, 이런 세포의 핵과 세포질을 합쳐서 이걸 원행질이라고 그러는데, 원행질, 그렇죠? 원행질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고온이 되면은 원행질이 응고가 되어버립니다. 응고가 되는, 이거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어버린다. 응고가 되어버리니까 원행질이 그걸로 인해서 괴사된다, 죽게 된다. 그래서 열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전분의 점개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고온에 의해서 작물체 내의 전분이 점개화하면 엽록체가 응고되고 탈색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전분이 점개화된다라는, 점개화라는 것은 끈적끈적하면서 엉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하면서 엉키는 현상. 그래서 너무 고온이 되면은 전분이 점개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전분이 점개화됨으로 인해서 결국 엽록체가 응고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탈색이 이루어진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열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물의 내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에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내열성입니다. 작물이 열에 견디는 성질이 내열성인데, 내열성과 관련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체내 수분 함량. 체내에 수분이 많이 있으면, 수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열성이 강해지겠지. 그래서 열에 의해서 정산을 그만큼 많이 함으로써 일단 체온 자체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체내 수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열성은 강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수하고 뭐 결합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결합수는 세포와 완전히 결합돼 가지고 세포와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수분을 결합수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포와의 관계에서 세포의 수분이 결합되는 결합수, 세포 결합수, 이거는 세포와 수분이 완전히 결합돼 가지고 이 세포로부터 수분을 분리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분리하는 게 불가능한 이러한 물을 세포 결합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포 자유수 또는 유리수라고도 하고 자유수, 이거는 뭐냐면은 세포와 분리가 가능한, 세포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이러한 수분을 세포 자유수라고 그러고, 세포로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용매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용매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합수는 용매 기능을 못 합니다. 용매 기능을 못 한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내열성은 이러한 세포에 결합되어 있는 결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포 자체가 흡수하고 있는 수분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내열성은 강하다. 그래서 160페이지의 4번에 체내 수분 함량 해놓고 맨 마지막에 세포 내의 결합수가 많고 유리수가 적으면 내열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유리수가 자유수 또는 이건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열성은 커진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세포질의 점성. 점성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포질의 점성이 증가하면 내열성은 커진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세포질의 점성이 증가되면 내열성은 커진다. 그 다음에 세포 염류 농도. 세포 염류 농도가 높을수록 내열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 염류 농도가 높을수록 내열성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지방성 종자는 내열성이 강하다. 단백질 함량의 증가는 내열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지방성 종자는 내열성이 강하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 역시 내열성은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당분 함량. 내열성이 강한 것이 당분 함량이 많지만, 옥수수에서는 사탕성인 것보다 전분성인 것이 내열성이 강하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당분 함량이 많으면 내열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당분의 함량이 많으면 내열성이 강하다. 그런데 옥수수의 경우는 예외더라. 옥수수의 경우는 당분 함량보다 전분 함량이 많을 때 오히려 내열성이 강하더라. 그래서 옥수수의 경우는 사탕성, 이게 바로 당분입니다. 당분보다는 전분성이 것이 내열성이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내열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하면, 자, 밑줄 그을까 기억에 내놓을지. 세포 내 결합수가 많고 유리수가 적으면 내열성은 커진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두 번째, 세포질의 점성이 증가되면 내열성은 커진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세 번째로 세포 염류 농도가 높을수록 내열성은 커진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지방성 종자는 내열성이 강하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증가될수록 내열성은 증가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당분 함량이 많을수록 내열성이 증가하지만 옥수수의 경우에는 당분 함량이 아니라 전분 함량이 많을 경우에 내열성이 증가된다. 됐죠? 자, 그렇게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열해에 대한 대책. 열에 대한 대책은 이러한 고온의 최고온도 이상의 고온에 작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지, 그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디귿, 리얼, 미음 정도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디귿에 보니까 지표면에 간계를 하여 지온을 낮춘다. 간계, 물을 대해서 지온을 낮춘다. 그 다음에 지면에 지피나 풀을 깔아서 덮어준다. 피복함으로써 지온의 상승을 막는다. 그 다음에 밀식, 과도하게 너무 쫀쫀쫀 씹는 아니지, 밀식을 하거나 질소비료를 과용하면은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라서 열해에 약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밀식을 해도 개별 작물 자체가 작물끼리 영양분이나 수분에 대한 경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연약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면은 식물이 연약해진다. 그래서 열해에 약하다. 이렇게 되죠. 그 밑줄 잘 그으시고, 다시 말하면 질소질 비료 를 가용하면 식물은 연약해진다. 이거 하나 딱 여러분들이 타이틀로 기억해 놓자.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면 지나치게 많이 쓰면 과용하면 식물은 연약해진다. 이렇게 이거 하나 기억을 딱 해놓자 말이야.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면 식물은 연약해지는구나. 됐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열해에 대한 대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목초의 하고 현상이란데, 하고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 하자를 씁니다. 여름에 온도가 너무 높아서 여름에 시들어 죽는 이런 현상을 하고 현상이라고 그래. 하고 현상. 특히 이제 북방행의 목초의 경우 이 남방행이 아니라 북방행이니까
북방형 목초의 경우는 아무래도 고온에 약합니다. 고온에 약하니까 특히 여름에 하고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형 목초의 경우 그 밑에 보니까 여름에 대해서 고사하여 여름철의 목초 생산량이 심하게 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목초의 하고 현상이라고 한다. 목초의 하고 현상은 사료의 공급을 계절적으로 평준화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되죠? 자, 그렇게 밑줄 것이고요. 그래서 북방형 목초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고사하여 여름철에 목초 생산량이 심하게 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목초의 하고 현상이라고 한다. 밑줄 끊어오시고 목초의 하고 현상으로 인해서 사료의 공급을 계절적으로 평준화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밑줄 것이고. 그러니까 북방형 목초의 경우는 북방형이니까 여름에 되면 여름에 하고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여름에 하고 현상이 나타나니까 결국 여름에 목초의 생산량이 확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 목초가 사료로 이용이 될 것인데 그래서 사료가 1년 내내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1페이지 보니까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1월, 2월, 3월, 4월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북방형 목초의 생산량과 계절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북방형 목초의 생산량이 3월, 4월, 5월, 6월 이때 굉장히 많죠. 5월, 6월. 그럼 이제 7, 8월 날씨가 엄청 더우면 이때는 이제 생산량이 확 줄어든다. 하고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고 현상이 나타나니까 목초 생산량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 가축에게 필요한 목초의 평균적인 양은 그 점선으로 끊은 양인데, 그제? 그 양에 비해서 이런 하고 현상이 나타나면은 부족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61페이지 하고의 발생이 쭉 나와 있는데 작물에 따라서 티머스라든지 블루그래스, 레드 글로버 등은 하고의 피해가 심하지만 오처드 글라스, 라이 글래스, 그다음 화이트 글래스와 같은 목초들은 하고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작물에 따라 하고 현상의 경중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티머스, 블루그래스, 레드 클로버는 하고의 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블루 레드가 심하다 말이야. 블루 레드가 심하다. 이 잡초의 이름입니다. 블루 레드가 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혹시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나온다라고 하면 답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티머스, 블루그래스, 레드 클로버 이렇게 블루 레드 심하다. 하고의 피해가 심하다. 자,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요. 하고가 왜 나타나냐? 아까 전에 이야기 때 당연히 고온입니다. 고온. 여름에 덥단 말이야. 고온이다. 그리고 여름에는 고온 또 건조합니다. 그지? 그래서 북방형 목초가 고온 건조인 경우에 하고가 발생이 되는데 건조인 경우에도 하고의 발생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일장으로 보면 여름은 이제 장일이죠. 장일. 그래서 24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4시간 이상, 낮이 14시간 이상을 일반적으로 장일이라고 그러는데 장일 조건에 의해서 하고가 조장이 된다. 그래서 여름에 역시 하고가 나타난다. 여름은 장일이니까 장일이 하고를 유인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번에 잡초. 여름철에 목초는 생장이 저하되는데 잡초는 고온에 의하여 무성하게 되므로 목초의 생장을 더욱 억제하여 하고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잡초는 굉장히 그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도 잡초는 오히려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목초의 생산량이 더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고 현상이 촉진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하고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고 했는데 북방형 목초는 봄철에 생육이 왕성하여 이때 목초의 생산량이 집중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스프링 플러시라고 한다. 스프링 봄이다 말이에요. 봄 플러시 많이 생산된다. 그래서 161페이지 맨 위에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북방형 목초는 3, 4, 5, 6월 이때 생산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3, 4, 5, 6월 이때가 봄이란 말이야.
그래서 봄, 스프링 플래시다, 스프링 플래시. 이래서 이때는 봄철에 생산량이 엄청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스프링 플러스의 갱량이 심할수록 하구 현상도 심하게 나타나므로 봄 일찍부터 제초를 하거나 방목을 하여 스프링 플러스를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러한 스프링 플러스로 인해서 봄철에 목초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오히려 여름에 생산량이 확 줄어드는 것의 폭이 더 크게 돼서 하구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방목을 하거나 제초를 해서 스프링 플러스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축 같은 것을, 소 같은 것을 이제 방목을 시킨다든지 또는 제초를 해서 스프링 플러스를 약간 완화시켜주는 이런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고온 건조로 하구가 발생되니까 건조에 대한 대책으로 감기를 해주면은 하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구 현상이 경미한 초종을 선택하여 재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구 현상이 낮은 게 아까 전에 심한 게 블루 레드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티머시라든지 블루그래스, 레드 클로바 같은 것은 하구의 피해가 심하니까 이런 거 심지 말고 좀 하구의 피해가 적은 어처드 글래스, 라이그래스, 화이트 클로바 이런 것들을 심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 방목과 제초의 조절, 이 말은 제초라고 하는 것은 풀을 베어내는 걸 말합니다. 풀을 베어내서 이 스프링 플러시와 같이 목초가 많이 자랄 때 오히려 그 목초의 존재량을 좀 줄여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 제초를 해주고 방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구 현상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열해고요. 그 다음에 냉해를 한번 봅시다. 자, 냉해는 이제 0도씨 이상이면서 온도가 낮아서 작물이 있게 되는 피해인데, 냉해의 구분 나와 있죠. 냉해의 구분에 지연성 냉해, 장해성 냉해, 뱅해행 냉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연형 냉해다라고 하는 것은 일조 부족으로 인해서 출수가 지연되어 등수기에 낮은 온도에 처하게 되어서 냉해를 입게 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냉온이나 일조 부족으로 인해서 출수가 지연된다. 출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잎사귀 나오는 걸 출수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출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출수가 지연이 되면 결국 등숙기에 이르러서 지연이 됨에 따라 등숙기에 오히려 낮은 온도에 등숙기에 낮은 온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출수 지연으로 인해서 등숙기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이제 곡식이 여무는 시기입니다. 등숙기 곡식이 이제 알이 여문단 말이야. 곡식이 여무는 시기인데 출수가 지연됨에 따라 잎사귀 나오는 것이 늦어짐에 따라서 결국 곡식이 여무는 기간 등숙기에 이미 저온에 노출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등숙기에 저온에 노출되게 되어서 냉해를 입게 되는 것, 이게 지연성 냉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장해행 냉해는 유수라면 어린 나무 행성기부터 개하기까지의 사이, 특히 생식세포의 감수분열기에 냉온의 영향을 받아서 생식기관이 정상적으로 행성하지 못하거나 불임 현상이 초래되는 유행의 냉해다. 이런데 이건 이제 어린 나무에서부터 개하기까지 냉온의 영향을 받아서 생식기관이 정상적으로 행성되지 못하거나 불임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불임 현상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생식기관이 정상적으로 행동되지 못한다. 불임 현상을 나타난다. 이건 뭐냐면 결실이 젖어야 된다. 결실. 이 결실 자체가 이제 수학인데, 그지? 결실이 젖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해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결실의 저조로부터 있게 되는 해를 장해형 냉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병행냉해는 이거는 병균이 침입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강압성이 저하되고 질소 대사의 이상이 초래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의 발생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냉해다. 그러니까 온도가 저온이면서 병균의 침해가 gem해져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냉해를 병해성 냉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냉해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디귿에 있는 재배 관리의 개선이다.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재배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냉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다. 첫째, 보온육묘하여 못자리 때의 냉해를 방지하고 생육기간을 앞당겨서 등숙기의 냉해를 회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육묘를 할 때, 묘를 기를 때 온도를 좀 높여줘서 가능한 한 빨리 묘의 생장을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못자리 때의 냉해를 방지하고 생육기간을 앞당겨서 등숙기, 곡물이 이어무는 시기에 등숙기에 늦어져 가지고 저온에 노출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등숙기의 냉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에 와서 D번은 소주 밀식하여 생육을 건실하고 왕성하게 하면은 냉해를 어느 정도 그 냉해에 대한 저항력을 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소주 밀식하여 생육을 건실하고 왕성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소주 밀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모 한 포기 모수를 적게 하고 전체 면적에 심는 포기 수는 많게 한다. 이걸 소주 밀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밀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쏘무게 심는다라고 하니까 동일한 면적에 많이 심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면적에 심는 포기수를 많게 한다. 그래서 면적당 포기수를 많게 이렇게 해서 하여 심는 것. 이것을 밀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면적당, 요 면적이 있으면 이 면적당 논 한마디기다라고 하는 면적당 포기수를 많게 하는 거야. 포기수를 많게 심는 거. 여기 밀식이야. 그런데 소주다라고 하는 말은 한 포기의 모수를 적게 하는 거지. 그래서 포기수는 이렇게 많은데 이 한 포기의 모수를 하나, 둘, 세 개 정도 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이 한 포기의 묘수를 많이 하면 이거는 소주가 아니고 다주가 되겠지. 그러니까 소주 밀식을 한다. 자, 이렇게 소주 밀식을 하면은 여기서 자라나는 작물이 우선 건실해지고 그만큼 생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냉해에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냉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이제 한해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0도씨 밑으로까지 내려가서 0도씨 밑의 온도로서 피해를 입는 건데, 여기는 동해와 상해가 있습니다. 동해는 조직이 얼어서 피해를 입는 것이고, 상해는 서리에 의한 피해입니다. 서리에 의한 피해다. 그 다음에 상주다라고 하는 것은 서리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우리가 보리밭을 많이 밟아준다고. 겨울에 이 토양에 물기가 좀 있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서리발이 생깁니다. 서리발이 붕 떠 있습니다. 붕 떠 있는 걸 이제 밟아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서리발이 있으면 자 그게 상주라는 건 서리발입니다. 서리발이 있으면 둘째 줄에 서리발이 있으면 뿌리가 약한 작물은 뿌리가 끊기고 식물체가 솟구쳐 올라와 있어서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 많이 밟아주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서 동사점, 작물이 동사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어 죽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사점은 조직에 동결이 생겨 단시간 내에 동사하는 온도를 동사점이라고 하는데, 동사점은, 작물의 동사점은 작물의 동결에 견디는 정도를 표시한다. 그래서 동사점이 낮다 하면은 그만큼, 동결에 견디는 힘이 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영하 1도에 동결되는 작물과 영하 5도에 동결되는 작물이다 하면 영하 5도에 동결되는 작물이 그만큼 이런 동결에 견디는 힘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동사점은 같은 동물이라도 같은 작물이라도 발육 상태나 생육 상태 또는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정도 밑줄 그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동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을 보면 164페이지에 세포 외결빙이 나타난다. 세포 외결빙이다라고 하면 세포 간극이 먼저 결빙이 생기는데 이와 같이 세포 간극의 결빙이 생기는 것을 세포 외결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빙이 먼저 나타난다. 세포 외결빙이 먼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원행 단백질이 응고된다. 가번에 보니까 세포 외결빙이 생기면 세포 내의 수분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여 세포 내에 염류 농도가 높아지고 수분이 부족하게 돼서 세포 안에는 원행 단백질이 응고해서 세포가 죽게 된다. 그래서 원행 단백질이 얼게 되면은 괴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이제 세포 외결빙이 아니고 세포 내결빙을 보자. 그러면 세포 내결빙이 생길 때는 반드시 세포 외결빙도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온도가 떨어져서 결빙하게 될 때는 세포 내결빙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외결빙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 간극, 세포 간 사이가 먼저 결빙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세포 내결빙이 생길 때는 반드시 세포의 결빙을 수반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밑에 세포 내결빙이 생기면 원행질 구성에 필요한 수분이 동결하여 원행 단백질이 응고되고 따라서 원행질이 파괴되고 그래서 세포가 동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여기서 165페이지 밑줄 그을 거 맨 위에 세포 내결빙이 생길 때는 반드시 세포 외결빙을 수반한다. 밑줄 짝. 수반한다.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